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최근 정부는 전국 51곳에서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을 착수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대구에서는 3곳, 경북에서는 6곳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시작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노후 지역을 살기 좋게 재생하는 것입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또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현근 대구시 도시재생과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신우화 대구경북연구원 도시재생연구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찬돈 경운대 안전방재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 교수님은 건축학 전공하시고요. 서구 원고개 마을 도시재생사업 총괄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정부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의미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교수님. 네.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도시라고 하면 아주 많은 다양한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네. 또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겠죠. 그런데 도시재생을 한다는 것도 이 도시의 발전의 축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도시들이 인구가 줄고 있다라든가 경제 상황이 바뀐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새로운 우리가 발전 전략을 맞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도시재생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준비되었고요. 또 주민들이 주도하면서 이 사업에 참여함을 통해서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자는 것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신우화 박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난 정부하고의 약간 차이점을 네. 보자면은 네. 지난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첫 번째 목표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꼽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로 이제 뉴딜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네. 주거복지 개선을 향상을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원래는 없었던 유형이었는데 주거지 지원형이라는 네.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 유형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체적인 목적에 더해서 이번에는 좀 더 주거 복지 그리고 주거 환경 개선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대구시의 강현근 과장님, 이제 집행부 아닙니까? 네. 어떤 목적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그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는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목적을 4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그 말씀하신 그 주거 복지 실현이고요. 네. 그 두 번째는 도시 활력의 회복, 그리고 세 번째로 공동체 회복과 사회 통합이고 마지막 4번째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죠, 신 박사님.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기존의 재개발 또 재건축 사업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점을 보완해서 내놓은 개념입니까? 사실 그 노후하고 쇠퇴한 그런 환경을 바꾼다라는 네. 측면에서는 재생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에 그 지향하는 그 방향이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전면 철거형 방식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집들을 전부 다 이제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는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비싸고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사시던 원주민들이 재정착을 하실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네. 발생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만들어져 있던 기존의 공동체가 네. 파괴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도시 조직에서 이제 좀 불편한 곳들은 고치죠. 이제 도로를 좀 더 넓힌다거나 공원을 넣거나 하기는 하지만 기존에 계시는 주민들이 가능한 떠나지 않고 그분들의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오랫동안 좋은 환경에서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개발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점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기존에 있는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큰 차이점이라면 살고 계신 주민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분들을 이 사업의 주체로 인정하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민분들의 의견,
이를테면 우리가 적정 기술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기존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도시 재생이나 도시 환경, 주거 환경이 변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계획가나 전문가들이 바라는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하는 그런 것을 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네. 재생 사업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강 과장님. 네, 기존 재개발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전면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인데 네. 이 사업의 추진 동력은 이 개발 이익 수익성에 있습니다. 그 수익 개발 이익을 둘러싸고 그동안 주민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너무 많았고 네. 그리고 비용 문제로 이 사업에 참가를 못 하시는 분들의 희생이 좀 불가피하다는 점이 네.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지를 보존을 하면서 이제 아파트가 아닌 네. 그냥 그 상태 그대로의 어떤 문제 개선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이 공공성을 많이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의 개발 이익 수익성만 하는 방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공동체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좀 더 발전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선정된 51건 모두 뭐 밀어서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이런 것은 없죠? 네,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박 교수님, 네. 지금 서구 원곡의 마을 도시재생사업 총괄 코디네이터로서 활동하고 계세요.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이제 한 2년 정도 되신 네. 겁니까? 그러면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시면서 예상치 못했던 뭐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 속에서 지금은 뉴딜이라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만은 네.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도시 활력 증진 사업, 네. 또 그러면 주민 역량 강화 사업,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들로 이렇게 발전되어 오다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되는데 그 내용은 모든 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활성화 계획이 뭐 수립되든 되지 않았든 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거 환경을 바꿔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계획을 잡고 이 땅에다가 이러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짓겠다고 주민들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실제적으로 진행이 될 때 이 땅은 내가 내놓지 못하겠다 하는 해서 원래의 목적은 그 자리에 이 시설이 들어와야지만이 도시 재생에 큰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편 때문에 좀 뒤로 밀리거나 아니면 그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어서 안타까움을 많이 봅니다. 네. 결국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네. 그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을 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네. 거기에 대한 동참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네. 이게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1년 또는 3년, 4년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 사업이 뒤틀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일단 재정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10조씩 5년 동안에 50조 투입한다 이런 것인데 그런데 굉장히 많은 돈 같지만 그거를 동네에서 뭐 주차장을 건설한다거나 만든다거나 또 뭐 도로를 만든다거나 뭐 놀이터 만든다 이럴 경우에 뭐 조금만 해도 뭐 100억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번에 대구에서 선정된 세 곳도 6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세 곳 하는데.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재정이 혹시 빈약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박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재정 문제가 도시재생 사업의 성패를 가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고 뭐 10조까지는 아니어도 연간 수조가 되는 돈이 도시재생이라는 이름 또는 지역 활력 증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까지도 투자가 되었는데요. 100억이나 150억이라는 돈이 작다면 작지만 크다면 큰 돈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이상 도시재생에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되었지만 정말 특별하게 세계에 자랑할 만한 재생의 사례가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근시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것에 투자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이를테면 이 사업을 정말 그 중단 없이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네.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먼저인데 네. 그런 기반 준비 없이 물리적 사업의 성과를 먼저 가다 보니까 이 10조라는 총 50조라는 돈도 중요하지만 그 돈의 일부라도 그런 인재를 키우는데 먼저 되어야 재생 사업이 성공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돈보다는 목적 의식과 방법이 중요하다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신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뭐 100% 동감하는 이야기고요. 네.
도시 재생의 규모를 통해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투입되는 사업비가 크다 작다를 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현재 근린 재생령에 투입되는 돈은 저는 오히려 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규모라는 것이 결정이 된 것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제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에는 5만 제곱미터로 한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최대 100억까지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5만 제곱미터라는 땅에 100억을 사실 쓸 데가 없습니다. 예. 왜냐면은 그만큼 하려면은 정말로 주민들이 땅을 내놓고 도로를 넓히려면은 네. 집도 내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뭐 공원이든 주차장이든 마련을 하려면 어쨌든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네. 사실은 그 돈을 사용할 곳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주민들과의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의 어떤 성과를 얘기를 할 때 어떠한 목표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동참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지 이 돈을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다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집행부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네, 연평균 10조라는 이 재정이 이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국비와 지방비로 이루어져 있는 정부 재정이 2조 원이고요. 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오는 재원이 5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기업에서 3조 정도 나오는데 이 국비와 지방비로 이루어져 있는 이 2조 정도의 금액에 붙어 있는 이름이 이 도시재생 뉴딜에서는 마중물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경제학에서 마중물 효과라는 것은 이 경기가 침체기에 있을 때, 불황에 있을 때 이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약간의 자극을 주면 그 이후에 재정 지출을 계속 지속하지 않더라도 경기가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정부 지출 규모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적정한 규모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목적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 사업의 대구 적용 어떻게 대구에 적용하고 있고 이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전문가들이시니까 평소에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이런 이제 방향이 대구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오셨는지 그 부분을 먼저 듣겠습니다. 박 교수님. 네. 보면 아주 쉽지만 아주 제일 어려운 그 질문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고 하면서 뭐 지금 과장님도 뭐 새로 오셨지만 그 전부터 이런 얘기들을 대구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그런 그 위원회도 만들어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만은 대구가 앞으로 도시재생을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말하기 이전에 대구의 앞으로의 미래상을 어떻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잠시 나눴습니다만은 도시재생 이전에 대구의 미래 발전상, 미래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정하지 못한다면 재생의 방향을 확장하는 것도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구의 도시재생의 방향을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대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자원 또 역사적인 어떤 그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왜 이거는 물리적인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구 시민의 정신을 담고 미래 후대들에게도 대구라는 이 문화적인 자원을 남겨주는 것이지 물건을 남겨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대구의 우리 뭐 3.1 운동과 같은 또는 2.28 공원과 같은 그런 역사적인 자원부터 대구가 가지고 있는 날씨조차도 대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대구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자고 하면 거기에 문화적인 활동이라든가 또 건물들도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이 전부 담겨져 있습니까?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구시가 지금 추진하는 내용 중에는요? 대구시에서는 충분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바라보는 부분, 물론 그 내용에도 저희들이 이제 그 의견을 담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몇 개의 어떤 그런 평가 단계에서 평가를 받고 하는 데에서 오히려 조금 색깔이 없어지는 대구만의 색깔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급하게 준비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평가 기준에 맞는 요인에 도시재생 사업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 그리고 전통 뭐 복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재생 문제. 네. 제가 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교수님께서 좀 거대 담론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저는 좀 미시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네. 어쨌든 도시재생 사업은 이제 물리적 환경 개선에 초점을 이렇게 맞추는 사업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유형이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네. 동네 살리기, 주거지 네.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기반형까지. 네. 정부에서도 물론 이 5가지 유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요. 네. 뭐 어떠한 특성을 좀 더 부여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사실은 구체화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부터도 사실 늦지 않았는데 도시재생에 대한 좀 거대 담론을 대구만의 네. 도시재생을 어떻게 좀 더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거대 담론을 좀 형성을 하고 네. 그 안에서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대구는 이 유형을 하니까 이러한 결과물은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네. 것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살리기를 하면은 무조건 공용 주차장 뭐 한 10대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공용 주차장 하나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주거지 지원형을 하면은 무조건 그 안에는 공공임대주택이든 아니면 노인을 위한 그러한 독거 노인을 위한 노인주택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든가. 네. 그다음에 일반 근린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대구에서 사실 원래 그 유명했었는데 담장 허물기 네.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서울에 오히려 브랜드를 저희가 뺏겼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일반 근린형 할 때는 담장 허물기를 하는 집이 무조건 5채는 꼭 들어간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좀 지자체의 각 기초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또 기초지자체에 다 각 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들하고 또 교수님들하고 다 같이 논의를 해서 대구만의 좀 그 원칙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아마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 5년, 10년 해 나가면은 정말 마지막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강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요 앞으로 정책 추진해 나가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016년에 수립된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보면은 네. 비전으로 제시되어 있는 게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젊은 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비전에서 대구가 추구하는 바는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이 갖고 있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개념과 네. 그리고 이 대구시의 청년 유출 문제가 심각한데요. 수도권으로 최근에도 연간 5,000명 이상씩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공간을 조성을 해서 이 머물고 싶은 대구를 만드는 것이 대구의 비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구에서는 시범 사업지 3곳이 선정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 양관희 기자가 정리를 했는데요. 양관희 기자 리포트를 보시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개발 이익을 추구하는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과는 다릅니다. 개발 이익만 추구하는 전면 철거형 재개발이 보여준 한계는 분명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51곳 가운데 대구에서는 동구 효목 2동과 북구 친산 1동, 서구 원대동 등 3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번 달부터 부지 매입과 설계, 착공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시작됩니다. 고속열차 경부선과 맞닿아 있는 대구시 서구 원대동 일가. 철길에 가로막혀 시내와 단절돼 있다 보니 도심 속의 섬처럼 고립돼 있습니다. 젊은 층이 떠난 자리에는 흉물스럽게 변한 폐가들만 남아 있습니다. 동네가 너무 오랫동안 낙후돼 가지고 또 이런 이제 개발이 안 되고 해서 굉장히 주민들 자신들이 좀 이 패배감도 갖고 있었고. 서구 원대동 경일중학교 일대에는 청년 음악가가 활동할 수 있는 콘서트홀과 버스킹 공간이 조성되고 공공임대 주택도 공급됩니다. 북구 침산공원 일대에는 자연과 어우러지는 녹색 경관 마을이 조성돼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섭니다. 동구 효목동 동구시장 일대에는 청년 창업 공간이 조성돼 골목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들 3곳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에는 오는 2021년까지 688억 원이 투입돼
마을별로 차별화된 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대구 도심에는 개발의 뒤안길에서 3, 40년 전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대구의 도시재생 뉴딜,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시사톡톡 양관입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한 과장님, 네. 대구에서 선정된 세 곳 각각의 그 특징은 무엇이고 어떤 이유로 선정이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번에 시범지구로 선정된 세 곳은 기본적으로 상대적 쇠퇴도가 아주 심한 곳입니다. 네. 이 공모로 사업 선정을 할 때 보면 사업 내용도 보고 기대 효과도 보고 이런 필요성도 같이 보는데 네. 사실 사업 내용 같은 부분은 향후 계속 수정 보완이 되는 부분이고 기대 효과는 초반에 예측하기 힘들다는 부분이 있어서 네. 상대적 쇠퇴도가 가장 심한 이 대상지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세 곳은 공통적으로 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심각한 쇠퇴도를 보이고 있어서 선정이 됐습니다. 네. 동구는 일반 근린형, 또 서구는 우리 동네 살리기형, 북구는 주거지 지원형.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네, 동구 효목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근린형인데요. 네. 여기는 주거 지역에 일부 상업 지역이 포함된 유형입니다. 네. 그 동구 시장이 대상지 내에 있고 이 시장 특화와 그리고 청년 인큐베이팅 존을 함께 조성해서 이 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같이 도모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서구 우리 동네 살리기형하고 북구 그 침산동 그 부분도 간단하게. 네. 서구와 북구 우리 동네 살리기나 이제 그 주거지 지원형 이 두 유형은 기본적으로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인데 우리 동네 살리기보다 주거지 지원형이 규모 면에서는 약간 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서구 우리 동네 살리기형 같은 경우에는 특색이 이 철로변의 소음을 이제 청년 음악 공간을 조성하면서 음악으로 치유한다는 컨셉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북구 침산동은 주목해서 보실 게 에너지 이 자립형 마을을 만들어서 한 60가구 정도 그 태양광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패시브 건물 그 개념을 도입해서 이 부분은 이제 산업부 연계 사업까지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눈에 띄는 것이 동구 그 효목동은 청년 사업인들을 이렇게 유치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우리 동네 살리기형 서구 원대동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청년 음악가들을 유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청년들을 이제 그 모으는 것인데 그런 점이 눈에 띄거든요. 이 사실 청년들이 대구시를 떠나는 이유가 그 특정 20대, 30대가 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는 문제 그리고 그런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를 이제 이런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일정 조건이 되면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도시 재생 사업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런 청년 공간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세 곳을 선정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저희 대구에서 필요한 어떤 그 지역 그리고 재생이 정말 필요한 지역 세 군데가 선정된 거는 분명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세 가지 이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희한하게도 각각의 다른 유형 한 개씩만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원대동, 서구 원대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심되는 목적이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마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그러기 위해서 떠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쪽에 우리는 이제 서구 원대동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어떤 예술가들 참여할 수 있는 청년 레지던시를 가지고 온 것이고요. 주거지 지원형 같은 이제 북구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공동체 회복과 더불어서 골목길을 정비해서 생활의 기반 시설을 하는 조금 더 상위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북구가 에코 이제 그 어떤 시스템도 도입하게 되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준비 기간이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2년 반 동안 준비되었고요. 이 주민분들이 주민의 회의를 하면서 아주 많은 어떤 이 사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도시학교에도 참여를 2년 동안 하셨고 그 도시학교 이외에도 주민분들 자체적으로 북구 도시재생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사람들이 떠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 근린형으로 말하는 동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골목 상권까지 활성화시키는 것이 일반 근린형의 주요 목적이 되다 보니까 네. 우리 동네 살리기부터 일반 근린형까지 조금씩 이 그 지역 공동체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런 사업들이 잘 담겨져야 되는데 일부 사업을 보면 그런 목적과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보여서 앞으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조율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유형이 다 구분돼 있는데 공모 지원하는 과정에서 네. 좀 어떻게 보면 이건 중심 시가 지형으로 지원하면 더 맞는 부분의 내용이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좀 달리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분도 많이 네. 지적을 해주시고 근데 네. 일단 공모 신청한 상태에서는 네. 그걸 되돌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뭐 떨어진다면 유형을 바꿔서 다시 신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신 박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재생을 얘기하면서 같이 계속 나오는 얘기가 예전에 이제 공동체만 나왔는데 네. 이번 정부 들어서 나오는 게 이제 사회적 경제, 네. 그다음에 청년에 대한 또 청년은 특히 이제 대구에서 정말 절박하기 때문에 계속 네.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생 사업에 계속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사회적 경제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청년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제안서에 필히 들어가는 요소처럼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이제 정말 그 청년들하고 만나서 들어올래라고 의사를 정말 많이 묻고 또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싶은지라든가 네. 그다음 사회적 경제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네. 충분한 논의 과정이 없이 일단은 그냥 같이 만나서 좀 간담회하고 뭐 일단 들어오는 걸로 같이 네. 얘기가 돼서 네. 계획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그 애초에 그 만들었던 그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이제 청년들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나 그 안에 있는 기업들하고 재생 관련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좀 더 만날 필요가 있고요. 네. 특히 그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그 공무원 분들께서 이러한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청년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잘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좀 만남의 장을 많이 열어야지 재생 사업도 더 풍부해지고 네. 또 정말로 공간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곳들도 더 만족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형식에 치우친 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시범 지역이 점점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어떤 스케줄이 있는 겁니까? 먼저 국토부에서 연간 전국을 대상으로 100곳씩 선정을 합니다. 네. 작년에 3곳이 선정됐는데 네.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거고 네. 올해도 지자체에서 직접 선정하는 이제 70곳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 공모를 통해서 30곳 선정을 하는데 그중에도 대구시가 지금 여러 개 접수를 해서 8월 네. 말 결과를 기다리고 네.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내년 공모 사업도 바로 내년 한 4월 상반기 중으로 이제 공모 진행을 해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매년 네. 한 5개에서 6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3곳, 경상북도 6곳인데 계속 늘어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조금 전에 우리 박 교수님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좀 거대 담론을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전통 문화 유산에 대한 재생이라고 할까요? 그 좀 제가 좀 보충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최근에 이제 대구 중구청 같은 곳에서 북송로라든가 네네. 그리고 또 김광석길 뭐 살리기 이런 것도 이제 도시 재생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5개 유형 중에는 일단 제목만 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간과돼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그 대구의 도시재생 중에 아까 네. 말씀드린 대구의 큰 흐름을 가지고 문화 역사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 동네 살리기라든가 그다음 주거지 지원이라든가 일반 근린형에서는 크게 담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도시재생이라는 그 틀 속에서도 일반 근린형 속에서도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자원, 역사적인 자원이라면 관광지로 만드는 근린재생형이 아니고 네. 그 주민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역사적 자원을 아주 소중하게 그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재생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내용이 일자리 창출해라.
그다음에 어떻게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라는 이러한 네. 우리가 사람은 줄어든다고 하는데 네. 자꾸 양적 성장을 위한 그런 도시 재생 계획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없는 도시 재생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점점 작아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도시 재생 계획으로 정말 실현될 수 있는 계획으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네. 있고 중심지시가지형이라든가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이제 우리 대구가 가지는 문화적인 자원, 경제적인 자원들이 녹아나서 네.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그 서구나 북구 쪽에 진행하고 있는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도 네. 우리의 그 노후공단들 네. 거기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단공단도 있고 또 이제 그 달성군에 있는 국가산당 같은 경우에도 산업 구조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까 하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시 재생이 맥을 같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청년들이 대구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의 청년들이 어떻게 재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네.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만든다고 하고는 60대, 70대 그 회의에 오신 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해줘야 돼. 정말 국민학교에 가서 초등학교에 가서 물어보면 우리는 이거 해주세요.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청년들이 필요한 그런 공간, 그런 재생 사업은 청년들에게 물어서 청년들이 머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 정말 저 같은 어둡지 않은 전문가들이 뭐 이거면 될 거야 하는 그러한 어떤 재생의 계획은 우리가 바꾸어줘야지만이 대구가 앞으로 도시 재생의 정말 성지로 메카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사실 대구에는 이제 달성 토성이라는 어떻게 보면 고대의 아주 훌륭한 문화유산도 있고요. 그리고 북송로를 재생을 이제 뭐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이 토목 건설 분야를 좀 부각시킨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 이외에도 굳이 따진다면은 동학의 유산도 있고 뭐 이제 가톨릭 유산도 있고 그리고 국제보상운동 그런 유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사회주의자들도 있었고 다양한 이제 근대 의식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재생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좀 이 개념을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처럼. 우리 신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 도시재생이 사실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단어의 뒤에 사업이 딱 붙어버리면서 네. 굉장히 도시재생이 원래 가야 할 방향을 잃은 게 아닌가. 저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또 실제 계획 수립이라든가 또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도 좀 이건 아닌데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크게 보고 네. 좀 더 단순히 이 국가에서 하는 공모에 너무 얽매이기보다는 네. 정말로 대구가 이 대구 내에 그 재생을 해야 될 공간 그리고 이 재생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바는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를 가지고 그거는 정말 국비 상관없이 대구시가 의지를 가지고 한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네. 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일반 근린형이라든가 주거지 지원형, 우리 동네 살리기처럼 사업 규모가 좀 작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말 더 좀 담겨야 되는 이런 네. 사업은 뭐 국가에서 하는 공모 사업으로서 그 취지라든가 또 방향에 맞게 진행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큰 방향으로 다르게 가는 것이 네. 맞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강 과장님은 이제 도시재생 과장님이신데 우리 대구시에서 이제 선수로 내보내신 거예요 여기에. 네. 그 두 분 말씀 들으시고 어떤 생각 드십니까? 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십니다. 대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 문화적 자원 그리고 그게 이제 뭐 관광으로 연계될 수도 있고 그 관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이 지역 주민도 함께 생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비 지원되는 공모 사업의 어떤 규모나 이제 사업비, 사업 기간에 제약 없이 대구형, 이 정말 말 그대로 대구만이 할 수 있는 대구가 가야 될 방향 같은 게 있다면은 그걸 잘 묶어가지고 네. 좀 장기 사업으로 진행해 볼 계획도 한번 세워보는 게 의미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하여튼 잘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적인 도시 재생을 위한 과제들을 좀 더 한 걸음씩 더 들어가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 박사님, 네.
그 논문에 보니까는 이제 그 오사카나 그리고 교토 지역 예를 많이 드셨어요. 네. 그 외국의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경제기반형 관련해서 좀 대규모로 진행됐던 그러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때는 이제 대구 서대구 역사 관련해서 대구에서 재생을 대구 전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주 중요 공간으로서 재생을 한다면은 좀 재개발에 가깝지만은 그래도 그런 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네. 논점에서 네. 그 부분을 예를 든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의 참여를 네. 참여와 어떤 주민들의 주도 협력 이런 것을 좀 더 강조를 하자면은 이제 도쿄라든가 그다음 교토의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도쿄 같은 경우에 이제 세타가야구 그다음에 교토 같은 경우에 이제 아네야 코지 골목 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 두 사례 모두 그 주민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서 그 공간을 유지하고 바꿔나가는 그러한 작업들을 했고 이 기간이 무려 20년에서 30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사람 한 명 겨우 갈 만한 그런 1m 폭의 골목을 한 4m나 5m로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한 10년 걸려서 한다는 거죠. 네. 그것을 예를 들자면 우리 같으면은 뭐 주민들 전부 쭉 동의 받아가지고서 일괄적으로 뜯어내고 잔여지는 뭐 그냥 나대지로 처리를 하든지 뭐 텃밭으로 가꾸고 거기 사시는 주민들은 딴 데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집 하나하나 주민들한테 다 의견을 들어서 본인이 나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집을 개선할 시기가 언젠지를 전부 다 물어서 그거에 따라서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도로가 일률적으로 선은 그어놓지만 그 선을 전체적으로 완성하는 데는 10년이 걸린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 그만큼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재생 사업은 너무 좀 빠르게 속도전으로 가고 있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하고의 갈등이 지금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네. 사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까 저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70억이나 200억이라는 그 돈은 5년 안에, 3년 안에 소진을 해야 되는 돈인데 네. 주민이 반대해서 그게 길어지게 되면은 결국 그 원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로 다른 곳에 사업비를 쓰거나 아니면 그 사업비가 불용 처리가 돼버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과정에서 사업비가 깎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10년이나 20년 동안 꾸준히 한다면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재생 사업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한국 사회 재생이 5년 만에 네. 끝나지는 않을 것이고 뭐 계속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네. 대구 지역에는 이제 공업 지역도 있고 물론 이제 전통문화 지역도 있고 주거 밀집 지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혹시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부분 중에 우리 대구에 적용할 만한 외국의 사례 좀 소개를 해주시죠.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사례를 들고 싶은데요. 네. 독일의 이제 라이프치히에 보면 슈피라이너라이라는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면방직 공장이었는데요. 이게 쇠퇴된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재정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독일 이제 라이프치히시에서는 이것을 예술촌으로 만들자. 해서 면박 공장 그대로 그곳을 우리가 이제 그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공방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네. 열어두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세계적인 예술인들이 다 모여서 지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예술촌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과거 가지고 있던 이 면방지 공장에 쇠퇴했던 그 부분들이 이렇게 단순히 같은 지역에 재생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프랑스 파리의 같은 경우에는 전면 재개발 같은 그런 사업도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노후된 부분들을 우리가 재생이라는 기존 주민만을 위한 공간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재생도 조금 더 넓혀서 재건축, 재개발도 필요하다면 받아들일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스페인 22 바르셀로나 같은 부분에도 우리가 이제 그 땅을 확보하는데 사업주에게, 건축주에게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에 땅을 시에 기부 체납을 해라 해서 사업 용지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갑니다. 이를테면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토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우리 시의 그림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에 따라서 이 사업은 재생을 통해서 하고 어떤 것은 개발 사업을 통해서 한다는 그 그림이 없이는 재생 사업은 한낱 5년간에 있는 우리가 정말 프로젝트처럼 진행되고 네. 사라지는 그런 우를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겠다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지금
원곡의 마을 도시재생사업 총괄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네. 날매, 날며 비산동 지역이죠. 그럼 이 지역을 어떻게 이제 이 재생 지금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추진하시는 겁니까? 뭐 제가 재생 계획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제 그 11년도에 시작되어서 했던 비산 2~3동이 있습니다. 네. 비산 2~3동이 말씀하신 달성, 토성 바로 서축편인데요. 어떻게 보면 대구에서 도시재생의 가장 이제 뭐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고, 그것이 연계되어서 서구에 이제 비산 1동으로 연결되었는데요. 서구 지역의 많은 일반 그 주거 지역이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첫 번째 주차장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네. 이를테면 소공원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시계획으로 공원 부지를 조성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 네. 이 재생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쉴 만한 공원을 만들어보자 했는데 그것조차도 빈 터에 네. 빈 땅을 쉽게 내놓지 못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녹지 공간을 좀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해서 나온 이야기가 주민들 스스로 골목 정원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주민들이 동참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 골목 정원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2~3년이 지나니까 주민들이 동참을 하게 되고 참여를 하면서 지금은 대구가 자랑하는 골목 정원 사업지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어받아서 비산 1동 같은 경우에도 녹지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 마을은 유일한 공원이 날매공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밖에 없지만 네. 골목골목에 네. 주민들이 내어놓은 화분이나 또 텃밭을 가지고 작은 소정원을 만드는 것이 이 녹지 공간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그늘도 적용하지만 도시의 숨구멍 그리고 노인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조금의 소홀거리를 하고 때로는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감시까지 셉티드 개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네. 사업이기 때문에 네. 종합적으로 네. 우리가 서구의 큰 방향을 네.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신 박사님, 네. 일본의 예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주민 참여라고 네. 제가 느꼈거든요. 네네. 이제 대구에 뭐 적용할 때도 네. 마찬가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네. 요소, 네. 성패를 이렇게 가를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대구의 도시재생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하면은 전국에서 하지 않는 그 저희 주민참여 도시학교를 대구에서는 2009년부터였죠, 사실은.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이제 대구대학교에서 진행을 하다가 2011년부터 저희 연구원이 민간위탁식으로 해서 운영을 또 하다가 네.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저희 연구원에서 민간위탁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주민참여 도시학교를 하게 되면은 한 8개 팀 정도 네. 예, 꾸려서 그 한 팀마다 각 해당하는 동의 주민분들이 한 10분 정도 오셔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의 어떤 그 문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지고 있던 사실 저희가 책에서도 잘 못 찾는 그러한 지역의 옛날 이야기 그다음에 이 옛날 명칭이 어디서 왔는지 네.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꺼내놓고 하십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8주 동안 저희가 그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지도를 펴놓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우리 동네에 여기에 뭐 구멍가게가 옛날에 있었어. 옛날엔 여기에 실개천이 흘렀어. 뭐 여기에는 옛날에 배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옛날 이야기, 이 동네에 묻혀있던 옛날 이야기도 발굴을 하고 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 아이템을 끌어내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게 굉장히 잘 되어서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이라고 지금은 이제 우리 동네 살리기로 바뀌었지만 그 사업에서 국토부에서 공모에서 많은 또 당선이 되기도 하고 네. 그 사업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주민 참여 도시 학교를 좀 더 이제 확대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러한 도시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또 그래도 그 교육이라든가 공부에 대해서 좀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 어쨌든 좀 차출돼서 나오시는 그러한 소수의 어떤 소수 정예의 수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자주 그리고 좀 억지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 갔을 때 사실 주민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주민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 수립할 때 또 그 마을 안에서 마을 학교라는 거를
보통 한 5주 정도 제가 운영을 하는데 그런 마을 학교를 억지로 운영하면서 통장님들한테 좀 친하신 분들 좀 모시고 오세요 해가지고 한 30명씩 50명씩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저는 도시재생사업구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지역만큼은 사업 선정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반상회를 의무적으로 좀 운영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주민들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그 사업 안에 녹아들고 또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더라도 그 안에서 주민들 간에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 분위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반상회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사업 계획을 그 계획서 안에 담고 예산을 충분히 집행을 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이 마을을 내 힘으로 바꾸고 내가 또 바꾼 만큼 열심히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네.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주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대구 지역에 세 곳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주민 의사들을 이렇게 충분히 반영을 이제 했다고 네.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선정 당시에는 좀 네. 급하게 추진된 면이 없지 않은데 네. 지금 한 1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과정에서 각 지역별로 만들어져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네. 이걸 통해 가지고 아마 지금 좀 어느 정도는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돼 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점점 더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이제 해야 되겠죠. 네. 효과적으로 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또 나아가서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들이 있다고 본다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상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우리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이장님 협의회나 이렇게 네. 이제 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각 지자체마다 있습니다. 네. 지자체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대구에서 이제 광역시 차원에서 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는 또 이제 재생 사업에는 현장 지원센터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만은 총괄 코디가 배정이 되고 이 총괄 코디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심 구성체가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있는 총괄 코디가 주민의 의견을 듣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마을 활동가라든가 네. 지자치위원장님이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 기반, 또 거기에 행정적인 좀 재정적인 지원도 우리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현장 지원센터에 하는 역할들이 그거라는 것.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장소, 누구나 쉽게 와서 마을의 사람방처럼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그 현장 지원센터의 역할을 이해를 아직도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이제 자체적으로 반상회도 이제 뭐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공동화 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는 이제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실 테고, 그럼 이 주민 참여가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전문가들도 많이 들어가야 될 테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네, 그것도 한번 네. 잠시 말씀을 드리면 비산 일동만 하더라도 그 노인분들이 많은 곳입니다. 네. 경로당도 많고요. 네. 근데 그 어르신들의 어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가보니까 경로당마다 또 입장이 다르세요. 네. 이쪽 경로당이 서로 같이 할 수 있지 않고요. 하다못해 그 경로당에 가서 제가 짜장면을 한번 이렇게 사드려도 네. 제가 눈치 봐서 저쪽 경로당도 가봐야 되지 않냐 하는데 네. 거기 가면 아직도 제가 2년 동안 다니면서 그냥 인사하고 네. 저하고 이제 거리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길을 가다 보더라도 아이고 우리 골목 이런 거 좀 해주면 좋겠어. 네. 또 우리 마을이 이런 게 있는데 나 경로당이 이런 거 좀 해주면 좋겠어 하는 의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 2년이 지나니까. 네. 그래서 어떤 방식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주민들과의 그 격의 없이 다가가면 노인분들 좀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다가가면 되는 것이고요. 또 자꾸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그런 자리에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셔서 적극적 의견을 내어주시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의 사례도 있지만 몬드라곤 같은 곳에서는 협동조합이 발달을 해서
그 협동조합의 운동 자체가 이제 도시 재생에 활력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례로 꼽히지 않습니까? 이 재생사업 지역 내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례가 있고요. 네. 또 지금 많은 도시재생 그 사례지에서 그런 것들이 녹아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출발이다 보니까 대구 사회공동체 단체라든가 여러 지역에서도 지원도 해주고 또 주민분들도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 주민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우리 시설들을 네. 유지 보수 관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일정 수익을 내어야지만이 이 수익을 통해서 마을에 다시 재투자되는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가 네. 수익을 사업자 독식인데 네. 여기는 마을 이제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 기업을 통해서 거기 나온 수익의 일부분은 마을에 재투자되는 것이 네. 딱 이제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보면 비산 이동도 그렇고 또 비산 일동도 주민 다락방에서 카페를 운영을 합니다. 네. 카페를 운영하는데 큰 수익이 나지는 않지만 거기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내는 사랑방의 역할도 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일부 수익들은 다시 마을에 재투자되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이나 그다음 특히 이제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이 되고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행을 하고 네. 그러면 주민들이 역량이 강화가 되어서 네. 협동조합을 만들고 네. 협동조합을 가지고 이제 마을 관리소를 만들어서 이익을 내고 그것이 다시 마을에 기금으로 돼서 선순환돼서 마을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 발전한다. 이것이 아주 좋은 그런 모델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네.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지역이 그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고 해서 정말 기꺼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그 교육을 들으신 분들이 또 협동조합을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분명히 그 어떤 속도의 차이, 네.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적 자원의 어떤 구성에 따라서 될 수 있는 곳도 있고 뭐 할 수 없는 곳도 있고 네. 그런 차이가 저는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특히 시간이란 부분 계속 뭐 말씀을 드리지만은 원고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2016년에 계획 수립을 하고 지금 이제 2018년까지 거의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주민분들께서 교육도 정말 많이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 조금 하시면서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 서로 간에 신뢰가 되고 하니까 이제 출자를 1인당 뭐 10,000원에서 10만 원까지 돈을 모금을 하셔서 만드신 네. 거거든요. 네.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사실은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기까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어떤 곳은 한 5년, 어떤 곳은 좀 더 길게 잡고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반상회를 사실 얘기를 한 게 저도 주민 역량 강화 교육하러 굉장히 많은 곳을 다니거든요. 네. 많은 곳을 다니는데 가서 이렇게 주민분들 만나보면 여기는 곧 협동조합이 되겠구나 하는 네. 곳이 있고 어떤 곳은 가면은 이분들이 그냥 편하게 만들어진 공간에서 즐기면서 그냥 늙어가시면 되지 않으실까. 네. 왜 우리가 이렇게 연로하신 70 이상 80 되시는 분들 모셔놓고 협동조합 만드셔야 됩니다. 교육을 네.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네.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떨 땐 조금 죄스럽기도 해요. 굳이 네. 교육받으라고 그것도 네. 밤에 또 식사도 제공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와서 간식 조금 드리면서 수업 들으시라고 이렇게 할 때는 죄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좀 단계별 그다음에 또 그 구성원의 어떤 차이에 따라서 교육 정도라든가 교육 내용도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전문가가 정말 투입이 돼야 될 곳, 네. 그다음에 전문가가 투입되더라도 얼마간의 기간 아니면 아예 거기 머물러서 뭐 우리 영화 홍반장처럼 정말 젊은 네. 친구가 하나가 들어가서 그 안에 계시는 구성원들의 모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면서 거기서 아예 눌러 사는 그런 곳들도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강 과장님. 네. 지금 주민 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제 사업 추진할 때 네. 참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네.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주민 참여를 위해서는 그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28개 전국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네. 이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인건비 지원이 일정 기간 동안 제공이 되는 건데 그 지원을 받으면서 그 구체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이 도시 재생과 연계돼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을 리더나 활동가를 양성하는 도시학교, 도시재생 아카데미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에게는 그 시작이 되는 교육들인데 그런 것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또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흔히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큰 문제점 중에 하나를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둥기 내몰림 또는 원주민 이탈 현상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정말 그 정도의 부작용이 날 만큼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기존에 있는 원주민들이 다 내몰리지 않는 부분이라면 일부의 어떤 그런 선순환을 위해서라도 그걸 너무 겁낼 필요는 없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민간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민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그 대구가 도시 재생을 함에 있어서 채워나가는 그런 어떤 그 방식에서 비워나가고 그다음에 가능성을 좀 더 후대에게 넘겨주는 그런 도시 재생 사업으로 좀 전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우아 박사님. 네, 저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면 사실 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해외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그 젠트리피케이션의 의미는 정말 공동화되어 있던 그 도심의 그 할렘 지구 같은 네. 사람이 다 빠져나간 곳이 새롭게 이제 변모가 되면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재생은 정말 젠트리피케이션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 또 그래야만이 굉장히 노후하고 쇠퇴한 곳에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동네가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젠트리피케이션을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부분만 자꾸 놓고 보기보다는 정말로 동네가 다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다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이 임대인 임차인 간의 문제는 뭐 아까 저희가 계속 논의했던 그런 반상회라든가 그다음에 주민들이 계속해서 만난다면은 서로 간에 정말 소통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마음을 이해하고 일정 부분 집주인과 그다음에 그 임대하시는 분들 간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세타가 야구 같은 경우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가 놀 곳은 어린이가 그 공간에 대한 성격 어떤 거를 넣고 싶다라는 걸 결정을 하고 청소년이 놀 곳이나 청소년이 그 활동할 공간은 청소년들이 그곳에 대해서 성격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주민 참여에 너무 급급해서 자꾸 어른들, 그다음 어르신들을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고 거기서 의견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좀 더 많이 확대해서 특히 대구에서 할 때는 우리 어린이들이 미래의 보물이니까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기회들,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이 정말로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그런 재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강영근 과장님. 네, 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근본적으로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임대료 상승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면은 그 임차인이 그걸 부담하기 힘들어지고 그 문제를 이제 뭐 쫓겨나는 방식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걸 뭐 도시재생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듯이 좀 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이제 다른 나라 사례를 통해서도 고민을 할 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이게 대구시에서는 이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삶을 바꾸는 이 도시재생을 모토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뭔가를 바꾸고자 하는 이 시도가 처음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한 발짝만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많은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트워크도 충분히 지금 이 분위기 자체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도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도시재생 뉴딜의 주된 목표는 낡고 오래돼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또 소상공인의 상권도 보호하고 청년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동원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주민의 주체적인 참여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이 이 수준 높은 정치의식, 윤택한 경제생활, 자유로운 문화, 예술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면 동네 주민뿐만 아니라 전문가, 지식인들이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